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힘든 구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도 힘들고요.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전선에서의 정체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돌파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기술주들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최근에 IT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볼 이슈는 글로벌 SNS 종목들, 특히 모멘텀을 받았던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모멘텀주의 영역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SNS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인터넷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올랐다가 미국 증시 조정 과정에서 가장 또 많이 빠지는 종목들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정책적인 이유도 있었고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이오는 저는 괜히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별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도 아닐 뿐더러 잘 모르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SN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이 끝난 것인지 점검해 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얼마나 올랐길래 최근에 빠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페이스북의 지금 주봉입니다.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 2012년 겨울 정도의 주가의 수준이 얼마였냐면 $20 정도의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2014년 초반의 주가는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꽤 많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70 넘어선 이후에 $50 중반까지 급속도의 조정, 또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NS는 최근에 조정 양상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필두로 해서 그룹폰이라든지 그 외 텐센트, 네이버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조정과 함께 더불어 조정받고 있는 것은 현재 페이스북 그리고 위챗, 라인 세 가지가 글로벌 3대 SNS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ADR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텐센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텐센트도 2012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30도 안 되는 주가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80를 넘었었고요. 고점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갔었고 $80 돌파 이후에 지금 $60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조정폭은 대부분 20%에서 15% 이상 나타나면서 약세장의 진입이 아닌가, 또 추세 전환이 아닌가를 의심할 만큼 비교적 큰 폭의 빠른 조정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락은 멈췄지만 또 시장의 반등 영역에 비한다면 반등의 탄력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전고점으로 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두 종목 모두 공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까 제가 3대 SNS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인도 최근에 네이버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세 종목 모두 공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란의 촉발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장 대비 많이 올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성장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많이 안 올랐다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텐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SNS 혹은 인터넷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을 지금 보시면 평균 PER이 몇 배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50배가 넘습니다. 물론 그룹폰이라고 하는 종목이 월등히 높고 페이스북, 텐센트, 네이버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포탈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이나 야후 같은 경우에는 20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SNS의 성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에 페이스북, 텐센트,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PER이 4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자, 이들 종목의 평균 PER이 50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해 봐야 되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장성이
꺾인 가운데 밸류에이션 논란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도 조정이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성장성은 유지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금 비싸 보여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글로벌 SNS의 성장이 죽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인터넷 전문기관의 예측입니다. 물론 예측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트렌드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림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2018년까지 모바일 메시지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이통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통사를 이용하는 모바일 메시지.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단문 메시지, SMS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SMS의 비중이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절대적이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물론 줄어드는 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2G, 3G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2G 폰 자체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겠죠. 물론 한 2016년 정도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쓸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에서는 공짜로 쓸 수 있는 OTT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전히 또 문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줄긴 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게 아니라 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바로 모바일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 모바일 메시지, 여기서 OTT라고 하는 것은 오버 더 탑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바일 메시지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018년까지 성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바일 SNS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긴 하지만 성장이 멈추었느냐, 진행되느냐, 또 얼마만큼의 속도로 진행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속도에 대한 논란은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성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초기의 반등을 선진국에서 이끌어냈다면 이제는 이머징 쪽이다. 그렇다면 양적인 성장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질적인 성장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양적인 성장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기회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특정 사업자들의 시장으로 과점화되기 마련이죠. 자, 이 모바일 SNS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라인과 위챗, 화츠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서비스를 살펴봤는데요. 출시 시기 다 다르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4억 6천만 명, 6억 명, 3억 7천만 명 정도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위챗은 중국에만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츠앱은 유럽과 미국 선진국에서,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 남미에서 쓰이고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수익원들을 현재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 이들 업체들이 신규 앱이 나와서 성장률이 줄어들고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강했던 이 3대 사업자가 좀 더 힘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중심적으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저는 후자 쪽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그 강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친구들, 그리고 앱에서 다운받는 뭐 횟수라든지 노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또 사람들의 편의성이나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페이스북, 화츠앱, 위챗, 라인과 같은 앱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장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들 중에서 강자들이 앞으로도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성장의 한계가 어느 정도 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강자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강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타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이렇게 메시지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직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왓츠앱처럼 메시지만 주고받는 앱이 있지만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안에 들어가는 플랫폼 역할, 컨텐츠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에서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쿠폰 서비스이고요. 자, 이쪽은 라인에서 실제로 지금 계속 런칭하고 있는 만화 앱입니다. 물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앱들이 이런 콘텐츠들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도 이 구글의 서비스를 지리적인 것과 결부지어서 혹은 AR이라고 하는 증강현실과 결부지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결부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즉 컨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일본 이런 쪽에서 중요한 게임의 유통 통로로, 모바일 게임의 유통 통로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게임 플랫폼 일종의 시장이 열리면서 이쪽 마켓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기존의 강자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세 번째, 단순하게 메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쉽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또 살펴보시면 또 하나 기회가 뭐냐면 이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혼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사업자들이 계속 이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불 결제 시스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올해의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4억 명 정도 수준에서 올해 말 정도 되면 아마도 한 5억 6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성적으로 라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 3억 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3억 명 정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스티커라든지 그 안에서 음악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게임들을 구매하는 빈도가 점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회사의 마케터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 프로모션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에 또 하나를 더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의 기회를 점점 이 안으로 넓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장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홈쇼핑 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는 제품들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사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컨텐츠나 디지털 상품들에 대한 수요와 추가적인 기회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은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성장은 이어질 것이고 그 성장의 대부분의 과실은 기존의 강자들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 건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 그것이 통신 서비스과의 협업이 됐든 아니면 마케팅 측면에서의 협업이 되었든 협업의 기회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SNS 바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라인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 전략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 라인의 일평균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가입자 숫자가 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9만 명 이상 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숫자가 유입되게 되면 일평균 이 정도로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말에 가게 되면 전체적인 숫자가 6억 명 정도의 수준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보수적으로 보면 5억 6천만 명, 좀 더 공격적으로 보면 6억 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트렌드 자체는 일평균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 실제로 이것이 마켓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구글 마켓에서도 그렇고 iOS 마켓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하는 이 앱의 인기도가 양쪽 모두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특히 iOS 시장에서는 한 10위권, SNS 앱 내에서는 한 10위권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구글 시장 내에서 순위는 조금 뒤지지만 꾸준하게 누군가 사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이어진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라인의 성장성이 지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라인의 각 사업부 중에서 스티커, 게임, 그 다음에 광고 이런 쪽의 이 매출이 2016년까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실적 부분으로도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나왔던 IT 버블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 실제 수익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돈 안 벌어도 괜찮았습니다. 무조건 IT 된다. 미래 성장성만 있으면 된다. PER 100배, 1000배 상관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서 정말 성장 모델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뭐 PER 개념으로 뭐 40배, 50배 넘어가면 비싸지 않냐라는 그런 논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예상이긴 합니다만 각 사업부의 추가적인 성장, 아직도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운세라든지 음악 같은 신규 서비스 쪽에서의 추가적인 움직임도 향후 나타날 개연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은 그 안에 SNS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라인이 이제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종의 클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뭡니까? 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놨죠. 이걸 라인과 연계해서 향후 좀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에서 오늘 10개의 신규 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이 신규 게임에 대한 매출이 조금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밴드가 공격적으로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SNS보다 게임 사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임 사업자들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켓 쪽에서는 마켓이 30% 갖고 가고 그다음에 플랫폼 쪽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쪽은 마켓에서의 수익을 줄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밴드 쪽으로의 이제 게임 매출이 올라간다면 라인과 국내에서의 밴드의 매출 또 밴드의 해외 진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네이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논쟁이라든지 글로벌 관련 종목군들의 뭐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뭐 시장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뭐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늘어나고 부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늘어나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입자만 늘고 수익은 전혀 늘지 않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 주가가 급전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성장 논리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 그림에서의 NHN 네이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니까 비교적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이용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네이버의 주가의 형성 과정은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뒤늦게 쫓아가고 차익 실현하거나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이익이 너무 일본과 대만, 한국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뭐 남미 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쪽, 유럽 쪽에 특히 스페인에서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쪽에서의 추가적인 매출 효과가 만약에 다변화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라인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할인 요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탈 것이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여전히 변동성 나타날 수 있고요. 해외 관련 기업들의 주가 동향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인 성장이 끝나지 않았고 독보적인 위치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양적 기준으로 질적 기준으로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에 그림으로 표시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또 크게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징이 아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낮은 가격에 사셨다면 적극적인 홀딩, 좀 높은 가격에 사서 평균 단가를 여전히 조금 낮추거나 더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구간에 사기보단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의 최고의 고점 언제쯤 나올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나스닥의 상장 가능성이 좀 높이 보이고 있죠. 아마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그때가 조금 피크를 보이거나 피크 부근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8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과거 다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어깨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IPO를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가격에서 머리를 형성할 가능성 혹은 또 다른 어깨를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건자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건자재, 뭐 한샘, 페인트, 그다음에 뭐 LG아웃시스, KCC, 시멘트 전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 대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한샘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좋은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핫 종목으로서는 건자재의 대표주 중에 하나인 한샘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한 해 내내 올랐습니다. 올해도 초반에 굉장히 좋은데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올라가느냐? 방금 언급드렸죠.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게 예상했는데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사업부가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분기 기준이고 연도 기준인데 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각 사업부의 전반적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 올해 1분기에 뭐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까? B2B 영역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B2C도 성장하고 있지만 B2B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니까 사업 부문별로 연도별로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도 늘고 부엌 유통도 조금 늘고 B2B 쪽에서 많이 늘면서 전체 그 매출액 그로스가 매출액 변화율 자체가 꾸준하게 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당연히 매출이 늘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 관점에서 수익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올라왔고 최근에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 좀 더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도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 성장의 속도가 꺾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 같네요. 다음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 일본의 역사를 좀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들은 뭐냐면 일본 건자재 종목군들의 주가 동향입니다. 1999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의 주가 동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동그라미를 펴놓은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때 그것이 이제 법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되었든 아니면 시장의 트렌드가 되었든 그 주택을 무너뜨리지 않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배 가치를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일본의 건자재주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살펴봤더니 모두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건자재주들의 새로운 재평가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적절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진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바로 제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지금 우리는 이 뜨거운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차트가 길어서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연도가 짧지 않습니다. 2003년부터요. 대부분 한 2005, 6년까지 한 2, 3년 정도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 뜨거운 구간이 쉽게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샘의 주가의 상승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사업부별로 어떤 성장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보시면 아까 사업부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B2C, 인테리어와 부업 가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예상을 보면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에도 성장하고 성장 속도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 뭐냐면 2015년, 16년 넘어가면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일본 주가 동향에서 살펴봤죠? 일본도 어땠습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았을 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바로 꺾여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그림에 의한다면 좋게 보더라도 B2C 부분에서 2015년도부터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것이 B2B 쪽입니다. B2B는 뭡니까? 인테리어 부업 가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 주택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들, 뭐 북박이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부업 가구들 같은 경우에도 B2C로 파는 것도 있지만 B2B로 파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우건설이 푸르지오를 지을 때, 뭐 대림산업이 이편한 세상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를 사람들이 대부분 싼 가구를 원하기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브랜드화 되어 있는 조금 더 높은 품질, 가격을 조금 더 낸다고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가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B2B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3년에 비해서 매출 기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멘텀,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이것도 급격히 꺾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생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양적 성장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만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피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전략상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다음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2015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다 크게 늘어나지만 성장률, 모멘텀 기준으로 2015년도부터 하향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주가가 언제부터 반영할까요? 만약에 이 그림이 맞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2015년도 상반기부터 나타날 흐름이니까 이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현재 비교적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시장이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한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서서히 비중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관점 유지합니다. 주가는 이미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고점이 다가오는 종목을 신규 매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내에 비교적 물량을 많이 덜어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의 변동성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건자재를 새로 사신다면 이미 시세가 늙어버린 한샘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건자재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돌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좀 뜨거운 종목이었지만 서서히 식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좀 차가워진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가 과연 약세 종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한 달간 좀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가의 조정이 이어질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성장의 논리가 꺾이지 않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종목도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고 주가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현재 성장 그림이 꺾이진 않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그림은요. 호텔신라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매출 구조가 있죠. 바로 호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면세점 이 두 가지의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뭐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 해외로 여행 나가는 사람,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출국객은 여전히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도 여전히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성장 배경, 특히 면세점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배경,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도 늘 수가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기본적인 조건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나타나는 게 자, 한국의 출국객 증가하고 있죠. 일본 감소했지만 중국이 늘어나면서 전체 중국과 일본 합쳤을 때 늘어나는 양상을 작년에 보여줬습니다. 올해 더 늘어난다라고 하죠.
연휴 자체가 또 있는 상황이고 5월 달에 또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흐름을 봤을 때 공항 면세점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이 면세점의 면적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성장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면적을 얼마나 넓힐 건지, 어느 지역에 넓힐 건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공항을 중심으로 면적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면세점 쪽에 성장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흐름을 살펴보시면 면세점의 이 면적당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고가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어떤 브랜드들을 런칭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들 이런 것들 많이 런칭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오가고 있는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 늘고 있다는 관점, 그렇다면 면세점 기준의 성장 스토리는 전혀 꺾인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이벤트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인천공항 루이비통 개점, 창의공항 쪽에 또 2014년 10월달, 올해 10월달에 진출을 하죠. 인천공항 내년 3월달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나타났던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창의공항 모멘텀까지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가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두 공항이 인천공항과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두 공항에서 모두 면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중요한 성장의 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컨센서스가 안 좋지만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성장 그림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주가는 조정이 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 원화 강세가 비교적 가파르죠. 1030원대에서 뭐 1040원대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중요한 건 원화의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면세점의 영업 마진과 환율을 살펴봤더니 면세점은 매출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달러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든 면세점의 매출 기준은 달러로 잡거든요. 그럼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거죠. 원화로 팔면 더 이익일 수 있는데 이걸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마진율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텔 신라가 처하고 있는 한 가지 거시 위험 중에 하나는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변수는 지금 창의공항에 대한 예측인데요. 창의공항, 인천공항 모두 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동인구가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에서 현재 내수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좀 더 다른 지역 쪽으로 많이 나가는 중국인들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환율과 관련된 거시 변수의 위험, 두 번째는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향후 호텔 신라의 주가를 조금 잡을 수 있는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보면 성장 그림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두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결론은 매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재편 과정에서 호텔, 유통, 레저의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부진 사장의 여러 가지 위상을 고려해 봤을 때 호텔 신라가 어떤 중요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사업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상의 위험들, 분명히 PR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그림 속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 말씀드렸던 사업의 긍정적인 성장과 두 번째는 삼성그룹 내 유통 레저 문화의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핫 종목에서 만들었던 종목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렸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콜드 종목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PR 20배 정도를 이쪽은 PBR이고요. PR 20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격, 현재 뭐 정확하게 가격을 짚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8만 원 이하 정도의 가격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린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이슈 시간에서는 SNS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그 리포트 따라잡기 시간에서는 오픈 하드웨어 3월 인터넷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 이보경 연구원이 쓴 리포트 내용인데요. 자, 이 리포트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오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오픈 소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어디에다 초점 맞췄냐면 소프트웨어에 초점 맞췄죠. 대표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드로이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모바일 시장에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 쪽에서 뭐가 있었나요? 이 안드로이드의 기초가 됐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종의 이제 오픈 소스로, 그러니까 시장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약간 자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요.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네요. 자, 어떤 개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뭐냐? 먼저 개념부터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혁신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 제품을 오픈 소스 하드웨어 기업에서 내놓을 때 이 제품의 설계도라든지 제품을 만드는데 이 들어간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개를 한 가운데 이 구성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요. 또 일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계속 커뮤니티 안에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럼 이 제품의 약간 부족한 점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제품으로, 좀 더 쓸모있는 제품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이러한 커뮤니티 자체를 오픈소스 하드웨어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벌써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것이 좀 커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시장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공개하는 거죠. 설계도, 관련된 소프트웨어, 소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공개를 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고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제품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적인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굉장히 맞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실제로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이런 칩보드 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 2005년부터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칩보드 시장 자체에서 여러 가지에 쓰이는 제품에 쓰이는 일종의 온보드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고요.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비글본 블랙, 갈릴레오 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갈릴레오 보드는 인텔이 진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보면서 인텔도 여기다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판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 CPU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컴퓨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뭐 관련된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 뭐 비글본 블랙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쪽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까지 진출하면서 향후 이 시장이 넓어질 가능성.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핵심은 일종의 두뇌 역할이나 아니면 그 제품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담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진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작했지만 대기업들의 참여도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실제적으로 이런 보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관련된 통신 모듈 같은 것들을 붙여서요.
그러니까 아까 이 기판 위에다가 통신 모듈 같은 것들까지 합쳐서 이 아두이노의 일종의 프로그램 소스까지 공개를 해놓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거죠. 이 업그레이드는 누가 합니까?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도 하겠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해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개념적으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살펴봤더니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제품이 뭐냐? 구글이 최근에 인수한 네스트입니다. 이 네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동 난방 조절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 아두이노 같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이 안에 통신 모듈과 함께 그런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들어가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날씨에 맞추어서 온도를 스스로 조절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그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일이 다 조절해야 되죠. 물론 나갈 때 뭐 외출 맞춰놓고 어느 정도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한 7시 정도에 귀가할 거니까 6시 한 반부터 보일러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일일이 다 내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의 네스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안에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통신 모듈 자체가 존재하니까 나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와 스스로 연동을 해서 날씨 앱에서 정보를 받은 이 상태에서 오늘은 급격하게 추우니까 난방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니까 난방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난방을 좀 더 올려서 습도를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여기다 이제 에어컨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제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흔히 많이 말씀드렸던 3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더해지게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사는데 편리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여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자, 이 제품은 지금 뭐냐면 식물에 붙여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의 이름이 뭐냐면 보타니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자, 이렇게 식물에 붙여 넣어서 뭘 하는 거냐? 습도나 온도 같은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들어서 센서가 달려 있다면 물을 자동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뭐 햇빛 같은 것들을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기가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물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일손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제품은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장에 관련되어 있는 앱이 아니라 일종의 하드웨어, 통신망과 결부되어 있는 하드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알맞는 온도, 알맞은 습도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아이디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제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개념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메인 모듈을 기준으로 해서 센서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기기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수행한다라는 것인데 기저귀에 습도 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아이가 지금 용변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캔에 이런 센서를 부착해 놓으면 내가 먹기 가장 좋은 온도,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 그 정도 온도가 되었을 때 나한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맥주를 사왔습니다. 맥주가 근데 식었어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 가장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 수 있는지 뭐 물론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이제 개념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인터넷망 연결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제품이 하나의 제품만 봤을 때 별거 아니지만 사문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계속 좋은 제품, 혁신적인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디어 제품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내를 살펴봤을 때 이게 여기서 끝나느냐,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느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대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구글의 무인차. 그러니까 지금 LA 같은 데선 구글의 무인차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정말 사람 없이 스스로 운전해서 장애인들을 실어서 장애인 병원까지 나르는 그런 무인차에 이미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품 갖다 끼워서 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글의 프로젝트 아라도 크게 보면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건 포즈가 움직이고 있는 그 오픈 XC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자, 이 안에 다양한 센서들을 집어넣어서 이 센서들을 자동차 컴퓨터가 제어하면서 뭘 체크하느냐? 평소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차에 이상이 있는지, 사람의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감지하는 기술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센서들은 이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두이노 같은 이런 센서들은 하나만 놓고 봤을 땐 별거 아니었고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물 인터넷을 부여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개념의 신개념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이 리포트의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요. 이 리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요? 대규모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수요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강한 게 기존의 공장에서 대규모로 찍어내는 이 제조업인데 이 경쟁력이 향후 점점 떨어질 가능성, 점점 개인에게 맞춰진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완제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을 점점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때 필수 부품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품 기술들이 거의 세계 탑 클래스에 가 있어서 우리나라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완제품 갤럭시 S5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커스터마이징된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품들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ICT 기술에 뒤처져 있는 이런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제품을 계속 선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품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점점 앞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제품들,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스스로 어떤 제품들을 자체 생산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탑 클래스 부품들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 SDI 같은 이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거의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부품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주들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관심을 높여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완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앞으로 점점 떨어질 거고 가격도 점점 싸질 거라는 거죠.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가 실제품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가격이 나왔을 때 아마 시장에서 깜짝 놀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나올 아마존에서 나온 그 아마존용 스마트폰도 가격을 거의 $200 수준에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쪽은 계속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완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소재 쪽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장기적으로 높여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을 제외한다면 ICT 기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느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ICT 기술의 핵심은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통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장기적인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지는 과정 가운데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분명히
없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더 발전할 만한 그런 기업들도 나온다라는 것. 분명히 바뀌는 트렌드 안에서는 더 늘어나는 것과 더 줄어드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다른 리포트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이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